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겪고 온 지구촌이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크지 않은 이 방에 자리마다 꽉꽉 차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하던 게 이제는 뭐 한좌석 띄우기, 거리 두기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룰이 되고 미덕이 되어서 뭔가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 이게 아주 크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네요. 어떤 그 의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두 터무니없는 상상입니다. 한 군데 모을 수만 있다면, 모두 모을 수만 있다면은 배구 공 정도의 크기조차도 모자란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를 모두 모아서 뭉친다면은 배구 공 크기 하나 정도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조그만한 게 이렇게 지구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람들을 쩔쩔매게 하고 있네요. 이걸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우리가 아주 번성한 문화를 이루었고 또 아주 휘황찬란한 현대 문명의 그러한 발전을 이렇게 과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도 고통받고 뭔가 고삐에 끌려가는 그러한 가축처럼 어쩔 도리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가련한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용학도서관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불구적인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같이 함께 뭔가 공동의 테마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초반에 대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대구의 근대 풍경인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대구의 근대 풍경을 다룬 국내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19세기의 자료는 좀 있을 수도 있는데 20세기 초반 그 자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많이 한다면 한 서너 개 정도 그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서너 가지의 대구 관련 자료가 모두 대구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한국인이 쓴 게 아니라 일본인이 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주 넌센스에 가까운 이런 현황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20세기의 그 어떤 개막이라고 하는 그것은 한반도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의 어떤 굴레를 안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19세기 후반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 국사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을 그러한 기억을 되살린다면은 1894년에 청일전쟁, 갑오농민전쟁,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갑오년 개혁, 아주 막 숨가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들은 모두 어떤 자생적인 내부의 힘으로 불끈불끈 치솟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강제에 의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거대한 힘,
그것이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어쩔 도리가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변화, 타율적인 변화, 그것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데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변화 자체가 뭐냐? 일본이 이 한반도에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러한 단계를 착착착착 진행해 가던 그러한 구간이었고, 우리는 뭔가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일본에게 구체적으로 주권이 모두 넘어간 날을 우리가 보통 일본식 용어로 말하는 일한합방, 그 일한을 앞뒤를 바꾸어 가지고 한일로 바꾸어서 일본 용어를 그대로 쓴 한일합방, 19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세기 개막과 더불어 1900년부터 1909년까지, 아니면은 이제 그 경술국지가 있었던 그 8월 하순 거기까지 약 한 1910년 한 절반 가량 기간까지, 그 20세기 초반의 그 이 어떤 공간은 그야말로 어떤 진공 상태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조차도 없고, 우리가 쓴 기록조차도 없고, 경황이 없고, 물과 불을 가릴 경황이 없었고, 일본인들은 이미 조선 총독부가 생기기 전에 권력기관이 서울에 생겨 있었는데 그 기관 이름이 통감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감부. 이 통감부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경찰권, 헌병 통치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뭐 군사 작전권 이런 것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1910년 이전에 식민지 체제가 구축되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19세기 후반은 뭔가? 우리 자체적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준비를 충분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소위 조선의 정부, 왕조 정부라고 하는 게 있었죠. 다 썩어 빠진 껍데기만 남은 그런 정부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관리들은 아주 문란하고 정치적으로 부조리하고 돈밖에 모르고 벼슬자리도 사고 팔고 뭐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내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그 아주 정말 질 나쁜 관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시기. 맹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죠. 한 나라가 망하려면은 그 나라가 망할 짓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침략자들이 입으로 훅 불면 제풀에 넘어지는, 다 썩어서 입으로만 불어도 제풀에 쓰러지는, 바로 그러한 형국과 똑같은 게 19세기 후반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망할 짓을, 스스로 망할 짓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은 아주 손쉽게 조선을 집어먹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이 소위 근대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가 주도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주도했던 근대였고, 우리들 자체의 어떤 힘으로 이루어진 근대는 눈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일본인의 눈에 비친 대구의 근대 풍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러한 대체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통감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아주 당당한 승리를 거두었죠. 그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전쟁도 아니고 일본에서 이루어진 전쟁도 아니고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앞바다의 그 아산만 그 일대에서 해전을 하고, 또 군대가 바로 조선 땅에서 중국 군대를 막 뒤쫓으면서 죽이고 막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일본군이었죠.
그렇게 이기고 나서 막 사기가 한껏 올라 있었던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다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러일 전쟁입니다. 이 러일 전쟁에서도 사람들은 전부 러시아의 강력한 해군 발틱 함대가 일본을 무찌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쟁 초입에 불과 한 3박 4일 만에 그 막강하다라고 하는 정평 있는 발틱 함대가 일본 해군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죠. 이 동해 혹은 또 서해안 그 일대에서 완전히 이렇게 침몰하고 패전을 했습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꾸 무언가 간섭을 하고 방해를 하고 이랬는데요. 이제는 탄탄대로 속에서 그렇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완전한 환경을 갖추었던 것이지요. 한일협약이 통과되고 대한제국의 실질적 주권이 통감부로 넘어갔고 초대 통감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격살되었던 하얼빈역에서 격살되었던 이토 히로부미, 한자로는 이등방문이죠.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와서 그렇게 권력을 행사했는데 조선의 정부는 고종 황제의 시대가 지나고 순종으로 왕위가 이제 물려졌죠. 순종은 너무나 바보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흔한 말로 하면은 젊은 청년들의 용어로 말하면 을빵한 왕이었습니다. 은변도 없고 자기 행동을 자기 스스로 관장하지 못하는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등방문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의논을 해서 이등방문이 시키는 대로 이등방문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따르고 마치 아버지처럼 무슨 은사 스승님처럼 그렇게 순종은 고분고분하게 이등방문의 말을 듣는 충실한 노예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이죠. 여기 이제 대구 달성공원 앞에 가면은 그 참 잘난 인물 순종의 동상을 대구 중구청에 퇴직한 그 청장 모 씨가 국비 7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세웠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코미디 같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화가 나는 것이 그 순종의 동상 앞으로 그 이 큰 길까지 사거리까지 쭉 그 좁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막아가지고 설치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경부선을 축소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 경부선을 미화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아요. 경부선은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통로가 아니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교통로잖아요.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자들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그리고 일본의 군인들을 실어서 저 만주로 출병시키기 위한 이런 그 도구로서 설치한 것인데 그냥 얼빠진 육당 최남선 같은 사람은 경부철도 찬가라고 하는 그런 뭔가 역사의식이 완전히 망각된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가 하면은 이게 또 좀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얼빠진 짓을 했던 것이죠. 경부선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달성공원 앞에는 경부선이 얼마나 한국인들에게 이제 근대적으로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경부선의 역할이 컸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일본이야말로 한국인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존재였다. 일본의 도움 없이는 한국의 근대화가 불가능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까지 생겨났죠. 이른바 일베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일베. 무서운 논리를 가진 그러한 왜곡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도 아주 공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 8월 29일에 소위 한일 합병 경술국치가 체결되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통감부는 해체되었지만은 더 강력한 권력 통치 기구인 조선 총독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1907년 무렵이죠. 다이큐 모노가타리 일본 말로 한자로는 대구 물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물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에 있어서의 그 어떤 문학의 한 형식인데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 모노가타리, 이야기, 스토리. 뭐 여러 가지 어떤 얽힌 이야기를 풀어가면은 그게 모노가타리였습니다. 모노가타리. 이 책을 누가 썼는가 하니까 가와이 아사오 하정조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그의 신분은 원래 학자라든지 무슨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장돌병이었습니다. 장사꾼. 일본 규슈 출신으로 일본에서 빌빌하고 있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선 나가서 장사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런 권유를 했대요. 아, 그래? 그러면 어디 조선 나가 볼까? 그렇게 해서 조선으로 오는 사람을 도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현해탄을 건너서 한반도로 오는 사람, 도래인. 이 섬나라 도래인들에게 조선 총독부는 크나큰 혜택을 주었어요. 예를 들면 대출을 장기 저리로 해준다든가 무슨 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아주 막강한 이익을 제공한다든가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그냥 조선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는 그러한 특별 혜택을 일본인 도래인들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그 가와이 아사오가 그래서 이 대구를 선택한 것도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선에서는 대구가 제일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일본 물건을 즐겨 산대요.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 뭔지 내가 목록을 적어줄게. 이래가지고 그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배를 타고 부산에 왔죠. 그런데 부산역에서 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경부선은 아직 완공되기 전인데요. 서울에서도 경부선을 닦아 내려오고 부산에서도 닦아 올라오고 중간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로 연결하는 공사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경부선이 이어졌는가 하니까 밀양까지만 열차가 운행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밀양까지만 왔다 갔다. 그런데 그 많은 보따리 짐, 대나무 상자 안에 그 이 많은 그 무슨 사탕도 있고 뭐 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소비 물품 이런 것들을 막 약 한 50상자 내지 한 7, 80상자 양이 많죠. 기차로 실어오는 건 수월했는데 밀양에서 대구까지 오는 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농민들을 동원을 했대요. 지게꾼을 동원해 가지고 지게에다가 짐 그 상자를 약 2개 내지 3개씩 이렇게 지고 오는데 뭐 아주 헐값의 노동력을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대구까지 오는데 제일 힘든 구간이 어디였나? 청도를 지나서 팔조령을 넘어올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세상에 이렇게 힘든 고개 처음 봤다고. 그 팔조령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가와이 아사오라는 일본인은 1904년에 대구에 와서 1931년까지 약 한 17년 동안 27년입니까? 대구에서 27년이네요. 꽤 긴 세월을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장사꾼 출신이지만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자본을 축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중에는 대구에 거류하는 일본인들끼리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이겨가지고 신문사를 차렸어요.
대구일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차려서 거기 신문사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일본으로 돌아갈 시점에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이 바로 이 다이큐 모노가타리란 책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대구 무로에 나오는 20세기 초반의 대구의 풍경들입니다. 1905년에 대구 인구가 어땠나? 대구 시민은 한 2만 명밖에 안 됐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죠. 지금 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170만 넘습니까? 240만입니까? 아이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팽창이 되었네요. 그 당시에 불과 한 100년 남짓한 그 이전 시기에 대구 시민이 2만 명밖에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구는 정말 이 동성, 남성, 서성, 북성, 요 성내가 있고 성밖이 있고 아주 대구 면적이 크지 않던 그런 시기이겠죠. 그러니까 범어동이라든지 달서구 이런 데는 아예 여우가 나오던 그러한 산골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로 건너온 대다수 일본인들의 출신 성분은 뭐냐?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 경찰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퇴역 경찰, 헌병이나 군대 하사관으로 퇴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느 전쟁에 참전을 했던가요? 러일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거나 아주 부하를 학대해 본 경험이 있거나 뭔가 범죄자의 경력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살아가기가 나쁘니까 조선으로 활개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죠. 러일 전쟁 종군 후에 전역한 사람들. 그들의 종사 직업은 주로 무슨 일을 했나? 식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더러운 직업을 가졌네요. 사창, 매춘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세 높으신 선생님들은 기억하시죠? 여기 대구 전매청 옆에 있던 그 도원동의 유곽촌. 그게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가와이 아사오의 책을 읽어보면 막 울화통이 침입니다. 대구 시민들을 얼마나 비하하고 불결하다, 비위생적이다, 더럽다, 뭔가 아주 이 사람이 사는 꼴이 아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대구의 도로에서는 개나 돼지나 소를 공공연하게 잡아서 고기를 나누어 먹고 있더라. 도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엄마 똥 하면은 집안에서 누게 하지 않고 반드시 대문 앞에 나와서 아이들 대소변을 누게 하는데, 그런데 뒤처리를, 그 당시에는 화장지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뒤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이채로웠다. 마당에 돌아다니는 개를 불러다가 아이의 학문을 할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아주 창피하고 나 뜨거워서 막 읽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와이 아사오는 어떤 대목을 또 쓰는가 하니까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일본인 신구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집에서는 아이를 그 대변을 본 아이에게 강아지를 불러다가 뒤처리를 했는데 그 개가 아이의 붕알까지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아놓기를 내가 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서술의 바탕 속에는 한국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멸시, 경멸 이런 게 깔려 있더라고요. 대구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던 일본인 상점에서 즐겨 사 먹던 것이 뭐냐? 설탕이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가 자체 생산이 안 되던 시기였죠. 일본에서 들여오던 설탕은 약이었습니다. 설탕을 사다가 집에 갈무리 해놓고 배가 아파도 설탕을 먹고, 설사가 나도 설탕을 먹고, 감기가 들어도 설탕을 먹고, 약간의 어떤 효과는 있었겠죠. 뭔가 포도당, 글리코겐 같은 것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눈깔 사탕이 또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눈깔 사탕. 보통 사탕이 아니라 아주 크게 만든 사탕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도록 입안에서 남아있는 잘 녹지 않는 사탕. 그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 일본인들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눈깔 사탕을 포장해가지고 밖에 이름을 붙이기를 구슬옥자, 봄춘자를 써가지고 옥춘당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쓰기를 엄마 옥춘당 사주어 하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구멍가게 같은데 일본인 상점에서 파는 사탕 옥춘당이고 그 다음에 알코올 원액을 설탕물하고 혼합한 것을 병에 담아가지고 백로주라고 붙였는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독한 술이 아니고 알코올이 약한 8% 미만쯤 되겠죠.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그렇게 잘 팔려서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물과 설탕, 알코올 조금만 넣으면 바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인기 있었던 게 키니네. 키니네는 바로 말라리아의 치료약이죠. 학질, 말라리아. 한자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금계랍이라고 불렀습니다. 금계랍. 이 키니네라고 하는 것에 아마 중국식 발음법이 아닐까 싶어요. 지지에나 뭐 이렇게 진지에나 중국말 발음으로는 그럴 텐데 아무튼 금계랍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어디에 주로 많이 쓰는 거 하니까 아기들 이유할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엄마 젖을 빨면서 칭을 대고 하는 아이들 젖을 떼는데 금계랍을 녹여서 이렇게 젖꼭지 주변에 바르면은 아기가 막 뭣도 모르고 빨다가 막 깜짝 놀라서 두 번 다시 엄마 젖을 안 찾는 그런 특효약으로 팔았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요겁니다. 아편을 일본인 상점에서 공공연하게 팔았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아편 주세요 하면은 그냥 쉽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어떤 통감부의 공권력이 이 아편을 조선인들에게 파는 것을 공공연하게 눈 감아 주었다라는 얘기죠. 단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 하면은 한국인들을 알게 모르게 서서히 괴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경기도 개성 출신의 가수인데요. 원래는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 배우가 되어가지고 악극단 배우가 되어서 전국을 순회 공연을 다니는데 배우보다도 더 재능이 있었던 게 노래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목청이 좋아서. 그래서 주로 악극단 메뉴가 연극이었는데요. 연극의 1막이 끝나고 2막을 준비하기까지의 앞에 무대 세트를 바꾸죠. 막을 내려놓고 그때 관객들이 심심하니까 목소리가 좋은 이혜리수를 무대 앞으로 불러내 가지고 관객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요. 그 가수를 무슨 가수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연극의 막과 막 사이에 공백을 메꾸어주는 가수. 막간 가수라고 불렀습니다. 이혜리수는 막간 가수 출신의 가수였는데 황성예터라고 하는 노래를 히트시키고 난 다음에는 배우를 아예 걷어치우고 서울에서 극장 무대에서 황성예터를 부르는 그러한 전문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리수가 이 시기에 불렀던 음반은 1931년도에 나왔지만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이 노래가 만들어져서 창가 스타일로 불려졌는데요. 시베리아 찬바람이 지구상에 떨치니 보기는 죽은 듯 하나 실상은 살았도다. 두 대목만 읽어봐도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느끼죠. 식민 통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풍자, 냉소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시베리아 찬바람이
온 지구상에 떨친다. 뭔가 아주 냉혹한 시대, 제국주의 통치 시대를 말하고요. 보기는 전부 죽은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 민족의 의기는 아직 살아있다. 벌어지는 땅 속에서 들썩들썩하고 양춘 가절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오기를 힘쓰네. 네. 그 이혜리수의 이 노래를 직접 들어보면은 노래는 별로 들을 만한 그 느낌은 없는데 이런 노래가 20세기 초반에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고 뭔가 어떤 이 참 역사적 의미, 문화사적인 그러한 의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와이 아사오의 대구 무르를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구 서문시장 서쪽에 자기가 직접 가보았대요. 사형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형장. 대구 감령에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사형장이 서문시장 외곽지에 있더라. 사형의 방식은 대개 이렇게 시옷자형으로 만들어 세워놓은 통나무 그 사이에다가 긴 통나무를 걸쳐놓고 그 밑에 어떤 발도둠을 여러 개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오랏줄을 걸어놓고 이런 오랏줄을 걸어놓고 죄수들의 목을 여기에 쏙 집어넣어서 형리가 밑에서 이제 죄수의 사형수의 발 밑에 발도둠을 탁 차면은 대롱대롱대롱 매달려서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사형수가 숨이 끊어지는 광경. 공개 처형이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와서 보통 4명 내지 5명씩 사형을 시키는데 그렇게 사형수가 죽어가는 광경을 직접 보도록 했다라는 거죠. 가와이 아사오도 직접 그 광경을 보고 약 3박 4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비위가 약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서문시장의 아주 옛날 풍경인데 20세기 초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서문시장의 역사도 정말 아주 깊고 오래된 그런 사연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구 수창동의 수창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 다닐 때 약 한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큰 불이 서문시장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큰 화재가 날 때가 많았는데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보면 서문시장에 막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올라오는 그런 광경을 몇 차례나 보던 그런 기억이 나곤 합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것이 그 당시 대구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제일 즐기던 어떤 기호, 즐겨 먹던 음식, 즐기던 행동, 이것이 뭐냐면 사냥이었습니다. 엽총을 가지고 어디 나가는 거 하니까 요게 낙동강 이죠. 바로 사문진 나루터에 가서 거기 가면은 지금의 천년기념물 203호로 지정된 제두루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두루미입니다. 여기 날개가 검고 온몸이 잿빛인 이 제두루미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제두루미 찾을래야 찾을 도리도 없습니다. 낙동강 자체도 지금 다 썩어가고 있고 온통 녹조로 뒤덮인 죽은 강이 되어버렸는데요. 아무튼 이 일본인들은 엽총을 가져가서 낙동강에서 제두루미를 잡아가지고 뭐를 하는 거 하니까 한두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보통 가면은 10마리, 20마리를 잡아와서 주변에 나누어 주는데 앞가슴살을 칼로 도려내 가지고 일본 말로 사시미를 즐기는다고 합니다. 사시미. 제두루미의 앞가슴살. 육회로 그렇게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두루미 살을 발라 가지고 얇게 점이어서 뜨거운 물에 퐁당퐁당 담그어서 와사비 장에다가 찍어 먹는 스키야키, 전골. 제두루미 전골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참 별난 짓이죠. 제두루미 사시미, 제두루미 전골. 그렇게 먹고 남은 제두루미 고기는 말끔히 발라가지고 미소 된장에 쿡 박아 놓으면 장아찌가 된대요. 제두루미 장아찌. 이것은 1년 사철 두고 먹어도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일본의 자기들 고향 마을에 부모님을 찾아갈 때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참 뭔가 한반도가 일본이 경영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런 그 아주 황폐한 짓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20세기 초반입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하 모임이 대구의 달성산에서 열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달성산은 바로 달성공원을 가리킵니다. 인공 축조된 산이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산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달성서 시들의 어떤 어떤 터전이기도 했던 일본인 대구 거류민들이 주최하는 러일 전쟁 전승 축하회가 열렸고 이 달성공원은 그때로부터 일본인들의 성지처럼 되었습니다. 그날 참석한 일본인들과 또 일본인들과 아주 친했던 대구의 친일 한국인들, 소위 금융계, 군사 아니면은 무슨 경찰 이런 데 협조하는 대구 한국인들을 불러다가 아사히 비루, 삿포로 비루, 그 다음에 일본 담배 한 갑씩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여기에 또 천장절이 뭔지 아실까요? 천장절. 모르십니까? 일본 왕의 생일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부르죠. 일본 왕의 생일을 천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구의 거류민들이 역시 이때 달성공원에 신사를 짓자라는 의견이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짓기 시작해서 1905년 11월 초에 달성공원에 신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연세 지긋한 선생님들께서는 옛날에 달성공원에 가셔서 일본인 신사를 보신 기억이 납니까? 보시죠. 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신사 앞마당에 가서 놀았습니다. 자갈이 깔려 있었는데 햇빛이 비치는 날 보면은 금빛으로 반짝반짝하는 금자갈이 있어서 그거 주우러 놀러 많이 갔습니다. 이것이 1959년도에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막 아주 파괴를 했는데요. 해방되고도 아주 한참 동안 6.25가 나고도 4.19가 나기 직전 해까지 대구 신사가 버젓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만은 아무튼 달성공원에서 사흘 밤낮 동안 러일 전쟁 전승 축하회가 열리고 길거리는 온통 일본인들로 막 술 취한 일본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대혼잡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학도가라는 노래 아시죠? 청산 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만 광채나네 낙낙장송 그 나무도 깎아야만 동양되네. 곡조도 우리들의 귀에 아주 익숙하고 학도야 학도야 청년 학도야라는 가사로도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이 노래의 원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 철도 창가였습니다. 일본 군대에서도 불렀고요. 일본에서 철도를 만들 때 철도 노동자들이 부르던 일본 철도 창가였습니다. 그 곡을 가지고 와서 이게 학도가라고 하는 노래로 둔갑을 했습니다. 일본 곡조에 맞추어서 가사만 붙여서 부르는 그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이 참 많았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죠. 이풍진 세상 하는 그 노래도 일본의 노래였습니다. 그 곡조를 가져와서 그대로 가사만 바꾸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꽤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하고 골목에서 가댐 구르마 발통 누가 돌렸노 집에 와서 생각하니 내가 돌렸지. 기억나시죠? 이게 일본 군가더라고요. 러일 전쟁 때 불렸던 가떼 구르조또 히마사시구
이렇게 불려지는 일본 군가가 한국에서 아이들이 즐기는 골목의 동료로 둔갑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식민지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섭기 짝이 없는 그런 얼굴로 우리들 생활 주변에 뿌리박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부선 아까 말씀드렸죠. 식민지 수탈의 도구이지 절대로 한국인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교통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주와 일본을 연결시키는 고리로 그런 목적으로 경부선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경인선, 호남선, 경원선, 함경선, 중앙선 모두 일본의 편의를 위해서 수탈기관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꾸 역으로 해석해서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이 부와 풍요를 누리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아주 뜨거운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라고 합니다. 예. 철도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철도가 지나는 곳의 토지는 이 가와이 아사오의 책에 나옵니다. 마구잡이로 편입됐고 보상액은 시가보다 적었고 중노동을 강요당한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조차 힘들 정도로 쥐꼬리 많은 수당을 지어주며 건설비를 최소화했다. 일본인의 기록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1906년 대한매일신보에 보면은 철도가 지나는 곳은 10집에 9집은 텅텅 비었고 천리길에 닭과 돼지가 멸종했다. 왜냐하면은 일본인 공사감독이 전부 철도 연변의 집들의 마음대로 들어가서 닭과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네. 이 철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로와 해상교통망을 완전히 붕괴, 괴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구 상권의 가장 큰 동로였던 낙동강 사문지는 아주 이 해운 수송, 강을 통한 그러한 수송이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게 완전히 소멸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또 하나 재미난 것이 철도와 열차를 표현하는 그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나온 기록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를 날아가는 귀신 미투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기차는 수천 년 동안 뿌리박힌 시간과 공간 개념을 완전히 붕괴시켰던 것입니다. 네.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열차에 타보면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는데 또 장유유서라고 했는데 보면 전부 남자와 여자가 몸을 붙이고 앉아있는 아주 쌍스러운 모습이 흔하게 눈에 띄었다. 있을 수 없는 짓이다. 그 다음에 아주 머리에 피도한 마른 어린 놈은 자리에 앉아있고 할아버지는 서서 가는 자리 양보도 할 줄 모르는 이런 못된 짓,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철도 이야기는 요거 있네요. 철도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강해서 대구 근교, 경산과 청도 이쪽인데요. 철도 위에 아주 제법 큰 돌을 올려놓아서 열차가 급정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일본 경찰서, 주재소, 파출소 순경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히 검색을 해서 범인을 찾아내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네요. 맨 처음에는 박채선, 이류색이라는 두 기생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 탕자경계가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기생들이 부른 노래는 굉장히 노래도 재미도 없고 국악창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대중가요, 유행가 형식으로 다시 편곡해서 부른 사람이 고복수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기억하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조옥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준 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 내용을 보니까 뭔가 슬프기 짝이 없고 희망의 기운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절망을 노래한 것이다. 절망가라고 해야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러나 노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니까 희망을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런데 이 노래가 원래 미국의 여성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일본으로 들여와서 일본에서 어떤 가사를 붙였는데, 그 가사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일본 도쿄 앞바다에서 수학여행단, 학생 수학여행단이 탄 배가 침몰해가지고 약간 우리 세월호처럼 한 200명 이상이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건에 물속에 수장된 학생들을 위로하는 노래로 만든 것이 미국의 여성 작곡가의 곡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로 만든 슬픈 노래, 그것을 또 한반도에 가지고 와가지고 가사를 바꾸었으니까 완전히 번안곡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아주 3번이나 바꾸죠. 미국 노래가 일본 노래로 바뀌었고, 일본 노래가 한국 노래, 조선 노래로 바뀌었고, 옛날에는 이런 방식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애국가조차도 우리들이 지금 부르는 이런 동해물과가 아니라 올드랭사인에 맞추어서 부르던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렇게 부르던 시절에 곡조는 전부 외국곡이었고 가사만 바꿔 부르던 그런 시절의 노래인 것이죠. 자, 그런데 경부선 철도 건설이 원래 설계 도면에는 대구역이 남문시장 쪽에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북성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북문 밖에, 북성 밖에 대구역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되었나? 그 이유는 바로 성곽을, 대구에 있는 동성, 서성, 남성, 북성 성곽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무너뜨린 자리가 도로가 되었는데요. 그 도로를 누가 차지했는가 하니까 일본인들이 전부 차지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점유해가지고 거기에 집도 짓고 상점도 짓고 이랬는데요.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곳이 북성로, 지금 그 공구상 철물점이 많은 그 일대, 옛날에 그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까 미나카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나카이라고 하는 말은 미나카이라는 이름의 백화점이 있던 곳입니다. 일본인 백화점. 아주 굉장히 거대한 백화점이었다고 하네요. 대구가 본점이었고 일본 도쿄에도 지점이 있었고 만주 신경에도 지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도 물론 지점이 있었죠. 그 정도로 큰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의 다운타운은 바로 북성로였습니다. 그리고 요 서성로 일대까지도 일본인 거리였죠. 일본인 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려면 대구역이 남문 쪽이 아니라 북성 쪽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것을 일본인들이 주장해 가지고 그 당시에 대구의 요즘 말로 하면 시장이었던 대구관찰사 박중량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박중량이 자기의 양아버지처럼 섬기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야기해서 대구역의 위치 이동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대구역이 그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문 시장 쪽에
대구역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계산동, 동산동 일대가 아주 발전을 할 텐데 북문 쪽으로 옮기게 되니까 계산동, 동산동 일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대구에서 유행했던 민요 중에 경상도 대구 북문밖에 정거장치 있고요. 한성기차가 오락가락 한다. 뭔가 빈정거리는 그러한 내용의 민요가 유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대구 시민들은 주로 대구 읍성의 남문 쪽과 서남부 달성공원 뒤쪽 그쪽에 주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감산못 이렇게 날매라고 하죠. 비산동, 내당동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면도 이제 바뀐 게 경부철도가 경산 고모역에서 남쪽으로 오지 않고 동쪽으로 방향을 돌아서 읍성의 북쪽을 통과해서 그 대구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든 것은 전부 일본인들의 농간 때문이었던 것이죠. 식민지 그 예속 경제는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대구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은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로 가는 중간 교통로로서의 그 역할이나 구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고요. 1904년에 대구의 일본인 숫자는 1,500명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 가운데 800명 정도가 대구역 주변의 북성로 일대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힘든 시절입니다. 방랑가라는 노래. 음반은 31년도에 나왔지만 노래는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불려졌습니다. 노래가 아주 슬픕니다. 젊은이인데 피가 식었습니다. 눈물에 젖어 있네요. 낭만과 서름으로 가슴속은 꽉 차 있습니다. 몸은 또 병이 들었네요. 그런데 그런 힘든 몸으로 저 북극 한설 오로라로 끝없이 헤매어 갑니다. 정처 없이, 지향 없이. 이 노래 곡은 이렇습니다. 피 식은 젊은이 눈물에 젖어 낭만과 서름에 병든 몸으로 북극 한설 오로라로 끝없이 가는 애달픈 이내 가슴 네가 알거나. 굉장히 처량하고 슬픈 곡조의 창가로 많이 불려졌고, 이 방랑가는 식민지 조선에서만 유행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불려졌고 타이완에서도 불려졌고 심지어는 동남아시아로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그곳 노랫말로 번안이 되어서 불려졌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구역 앞에 광장과 중앙로, 태평로가 만나는 이곳, 참 어떤 게 보면은 20세기 초반에 그 일본인들의 그러한 관할구역이었고, 그 이후로 광장이 없는 대구에서는 대구역 광장은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집회, 야외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전 대구역, 지금 대구역은 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죠. 백화점이 들어서 가지고 역 분위기도 나지 않는데, 옛날 대구역은 가면은 꼭 보면은 전쟁 시기부터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품팔이꾼, 지게꾼, 노숙자, 깍쟁이, 소매치기, 쓰리, 정신 이상자, 불황자, 고아 이런 사람들의 아주 천국이었죠. 역전 광장에는 전부 어슬렁거리는 그러한 뭔가 참 하층민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고, 날만 저물면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소매를 잡아 끄는 그러한 그 역전 길 건너
그 사창가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본인들은 주로 이 대구 북문 북성로 일대에 백화점, 목욕탕, 양복점, 장신구점, 철물점, 석유상 이때 형성한 것이 지금 북성로 분위기를 그대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미나카이 백화점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어른들은 야야 너 미나카이 골목에 가서 뭐 좀 사오느라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옛날 습관이 남아있죠. 한자로 말하면 삼중정입니다. 미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석삼자입니다. 미. 낙가는 가운데 중자. 우물정자는 오꾸이 할 때 이. 이가 바로 우물정자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미, 낙가, 이. 그런데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낙가로 시작되는 성을 가진 세 사람. 낙가에, 낙가무라. 낙가에는 가운데 중자, 물강자, 중강. 낙가무라는 중촌. 서로 다른 사람인데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그 두 사람이죠. 중자가. 그 다음에 낙가에가 두 사람이고 낙가무라가 하나니까 세 사람의 가운데 중자니까 삼중이 되었네요. 그리고 돈을 낸 사람 옥구이라는 사람이 옥구이 우물정자가 들어가니까 합쳐서 집자를 해가지고 삼중정 미나카이 백화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주로 잡화상 도매나 소매 또 심지어 돈놀이를 했습니다. 돈놀이, 고리채. 대구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서울로 본사를 옮겼고 식민지 조선 전국에 지점이 생겼습니다. 일본에도 지점이 생겼습니다. 북성로가 한때 문화골목으로 뭐 이렇게 중구청에서 개발한다더니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지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 그 북성로 일대 땅을 굴착기, 포크레인이 막 파들어가다가 보니까 무시무시한 놀라운 물건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죠? 북성 일대의 성곽을 무너뜨렸는데 위에 부분만 돌을 없애버리고 땅 속에 있는 기초 성곽 돌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돌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중구청에서는 갑자기 막 그 천막으로 막 신문 기자들이 못 보도록 전부 둘러싸고 그 돌을 어디로 채웠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돌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이 대구 근대사를 위한 기념물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디론가 슬그머니 없애버리고 지금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성돌의 일부는 대구 개성학교의 그 기초 초석이라든가 그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청라언덕에 있는 서양인 선교사 집의 어떤 건물의 기초 이런 걸로 대구 성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구 읍성의 파괴를 동성, 서성, 남성, 북성의 파괴를 공작한 주범이 바로 누구냐? 박중량이라는 놈입니다. 너무 나쁜 친일파입니다. 이등방문의 양자로 자처하던 놈이죠. 이등방문의 양자로 자처하던 박중량이 이 네 명의 아주 악질적인 일본 놈, 네 놈과 함께 부산에서 노동자 60명을 데리고 와서 고종 황제의 허락도 얻지 않고 대구 성곽을 치명적으로 손상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고종 황제가 깜짝 놀라서 성곽을 파괴한 놈들을 잡아들이라 하니까 몇 사람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등방문에게 빨리 보고가 되니까 이등방문이 고종 황제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빨리 좀 풀어주세요. 대구를 발전시키려고 애쓴 사람들을 왜 가두십니까? 이래가지고 고종 황제는 꼼짝 못하고 이등방문의 말을 듣고 풀어주었습니다. 어두운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 당시에 나왔는데요. 참 좋은 노래입니다. 원래는 이 김연실이라는 영화배우 출신의 가수가 불렀는데 고복수가 나중에 새로 불러서 히트를 시켰습니다. 노래가 보십시오. 숲사이 시냇물 흐르는데 한가한 물레방아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이 몸은 자랐네.
아주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던 시절에 그 이 참 순정한 한반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 사랑 어린 몸을, 이 어린 나를 부드러운 그 대자연의 품에 끼안아 주세요.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곡조를 제가 한번 흉내내 볼게요. 숲 사이 시냇물 흐르는데 한가한 물레방아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이 몸은 자랐네. 내 사랑아 이 어린 몸, 이 어린 나를 부드러운 그 품 안에 껴안아 주소이요. 완전 찬가 스타일, 찬송가하고 아주 비슷한 분위기의 그런 노래였습니다.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운 길. 무성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했는데 1920년대, 1910년대 후반에 그 당시 주민들의 마음속 풍경을 담아낸 노래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바로 그 대구 성도를 해체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박아서 만든 건물의 기초입니다. 네. 대구 성곽을 무너뜨릴 때 소달구지로 돌과 자갈 이거를 실어서 무려 5천 소달구지를 실어서 여기 그 성곽 밖에 늘 성내에 한여름에 내린 비가 서쪽에 습지로 이렇게 빗물이 내려가는데 1년 12달 축축하게 물이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미나리가 돋아서 미나리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곽을 해체한 토사를 거기에 갖다 메꾸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파도 자갈이 나오니까 자갈마당이 된 것이죠. 자갈마당. 자갈마당이라는 유래는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대구 성곽을 해체할 때 나온 토사를 메꾼 그 지역이 자갈마당입니다. 네. 그 지역을 악질적인 일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차지하고 어떻게 유지를 했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강남달이라고 하는 노래가 또 그 시기에 나왔습니다. 강남달이 밝아서 님이 놀던 곳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무성영화 낙화유수라고 하는 노래의 주제가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김영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작곡가가 김영환인데 작사가는 이름이 다르죠. 김서정. 사실은 같은 사람입니다. 김영환 작사, 김영환 작곡으로 이정숙이라는 13살 된 소녀 가수가 불렀습니다. 이 이정숙은 누구냐 하면은 영화 낙화유수를 찍은 영화감독 이구영이라는 사람의 누이 동생입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레코드 회사에 발탁이 돼가지고 노래를 주입했으니까 한국 최초의 동료 가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대구의 문화유산은 그 시기에 고의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누가 했나? 일본인들이 했습니다. 진작부터 대구의 고적이라든지 고분, 이 불로동 고분군이라든가 고령의 가야 고분, 경주의 신라 고분, 전부 대구에 있던 일본인 실력자들이 도굴범들을 매수해가지고 전부 다 파낸 것이죠. 덕산동에 석빙고가 있었는데 그때 부서지고요. 영남문과 처구대도 그때 부서졌습니다. 그때 남문시장 쪽에 거주하던 일본인 도굴범 후쿠나가라는 아주 나쁜 악질적인 작물 아비가 있었는데요. 이 전국의 왕릉 고분을 이 후쿠나가라는 놈이 전부 도굴해가지고 금관, 청자, 금동불 이런 것들을 도굴해가지고 전부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3대 도굴범이 있는데요. 이등박문이 일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조선의 매장 문화재를 도굴범들로부터 입수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니혼대학 교수를 하던 가루베 지온, 이놈은 백제고분을 약 1,000개나 도구를 했습니다. 목표물이요. 그 다음에 대구 남선전기 사장을 하던 오쿠라 다케노스케, 이 녀석은 가야문 화재를 집중적으로 도구를 했습니다. 전부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었네요. 이 기러기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원산 넘어 원산 석양 넘어 허공 찬설이 올 때, 여기 이제 원래 원곡 가사인데 우리가 국민학교 때 부르던 노래는 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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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니? 기억나시죠? 음악책에 실려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왜 사라졌는가 하니까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북쪽에서 날아오다 북한산에 걸렸네. 이 대목이 바로 뭔가 불온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 노래를 음악책에서 빼버렸습니다. 원래 곡은 미국의 작곡가 포스트의 곡이고 이것을 식민지 시대 때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서 번안곡으로 불렀고요. 최규엽이라는 가수가 불렀었습니다. 윤석중의 기러기가 있네요. 바로 여기 있네요. 기러기 때 기럭기럭 북쪽에서 날아오다 북한산에 들렀네. 이 대목이 바로 121 무장공비 사태와 흡사하게 닮았다 해가지고 금지곡 명단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1909년에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죽였는데요. 아까 이 가와이 아사오의 대구 물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대목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호탕한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 영웅호걸인 이등박문 각하께서는 삭풍도 쓸쓸한 하얼빈 역전 원도에서 한 조선 사람의 한 조선징의 흉악한 독탄에 쓰러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본인의 기록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등박문 중심으로 안중근을 아주 흉악한 독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박중량 이야기네요. 네. 박중량 프로필 대단합니다. 경기도 사람이고 일본에 아주 일찍이 장학생으로 건너가서 도쿄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일본 경찰청에서 경찰제도 연구생으로 감옥제도, 경찰제도를 연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마모도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일본 군대 통역관으로 활동했고 러일 전쟁의 통역관으로 이렇게 일본 군대에 따라다녔습니다. 전부 막 화려한 일본의 어떤 직함 이런 걸 가졌네요. 박중량의 어떤 일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늘 일본 말을 썼고 인력거를 타고 다니고 지팡이를 휘두르고 다니고 해방이 되고도 반민특위에서 검사가 체포하러 왔는데 당당하게 내 조국 일본은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이래 포성줄에 묶여서 감옥으로 갔다고 하죠. 그러나 곧 풀려났죠. 누가 풀어줬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해체를 하는 바람에 모든 친일파들이 전부 다 풀려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에게 막 극도의 충성을 해서 결국 4.19로 그렇게 귀결이 된 것이겠죠. 박중량은 일본의 이 조선 식민 통치를 성사시킨 공로자의 어떤 명단에 사전 같은 일에 들어갔습니다. 조선 공로자 명단에 들어갔고요. 최고의 공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현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959년까지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악질들은 좀 일찍 죽지 않고 이렇게 오래도록 천수를 누리는 것인지 참 하늘도 무심합니다. 네, 일본 정부로부터 엄청난 훈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일본풍의 노래가 많았는데요. 대구 행진곡, 대구 소패, 대구 부민가 이런 노래가 나와서
대구 사람들을, 대구 시민들을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했지만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구 행진곡 이런 노래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대구 행진곡 아주 씩씩합니다. 곡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별근고운이라는 창간호의 그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그 일본인의 눈으로 본 대구의 근대 풍경,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대구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던가. 신천이 있던 곳은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살지 않고 거의 변두리 주변인들이 살아가던 그러한 아주 낙후된 곳이었다.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예.